각하, 미쳤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판국의 사막으로 사람을 보내자고요. 1976년 대한민국 외환보유고 5억 달러. 석 달 후면 나라가 멈춥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김태준은 대통령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52도 지옥 같은 사막에서 우리 국민들이 죽을 겁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도박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48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UAE가 200억 달러 원전 계약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1976년 주베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우디가 50억 달러 프로젝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입니다. 사막에 뿌린 씨앗이 48년 만에 수백억 달러로 돌아온 기적.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70년대 중동 건설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역사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1976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일하던 48세의 관료였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던 그 악몽 같은 시절에 관한 것입니다. 1976년 2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청와대 본관 경제수석실 창문 너머로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난방을 최대한 줄인 탓에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고 손은 너무 차가워서 펜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외환은행 수표 부도 처리, 뉴욕 금융시장, 빨간 글씨로 찍힌 긴급이라는 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표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는 보고였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부도였습니다. 1973년 중동전쟁 이후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을 배럴당 2.8달러에서 18달러로 폭등시켰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이었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연간 6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던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석유 수입 대금이 6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외화 보유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조치 3호까지 발동하며 물가 안정에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재무부 관료들이 뉴욕 금융시장을 돌아다니며 100만 달러, 200만 달러씩 구걸하듯 빌려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르릉, 책상 위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제 손이 또 한 번 떨렸습니다. 김 수석, 즉시 각하 집무실로 오게.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절반만 켜진 어두운 복도를 지나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안경 너머로 서류를 읽고 계셨습니다. 재떨이에는 꽁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식은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앉게. 각하께서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수석. 예. 각하.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석 달을 못 버텨. 자네 생각은 어떤가? 각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문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저는 가져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5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 석유 수입 대금을 낼 수 없습니다. 이미 세계은행에 긴급 융자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신용 불량입니다. 우리 정부 수표가 뉴욕에서 부도 처리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쾅. 각하께서 책상을 내리치셨습니다. 커피잔이 쓰러지며 차가운 커피가 서류 위로 쏟아졌습니다. 신용불량이라고? 대한민국이 거지 신세가 됐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각하. 사과는 필요 없어. 해결책을 내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해결책이라니요.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수출을 늘려야 하는데 석유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었고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물건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각하, 제가 무능합니다.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김수석, 저기 중동 산유국들은 지금 5일 달러로 흥청망청하고 있어. 사우디, 쿠웨이트, UAE. 돈이 넘쳐나서 쓸 데가 없대. 도로 깔고 항만 짓고 공항 만들고 난리야. 알고 있습니다. 각하. 그럼 우리가 가서 그 일을 해주면 되지 않겠나. 우리 근로자들을 보내서 건설 공사를 따내는 거야. 그들이 벌어온 달러로 석유를 사는 거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동 건설이라니요. 각하, 불가능합니다. 중동 건설 시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의 동무대입니다. 우리에겐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기술은 배우면 되고 경험은 쌓으면 돼. 우리한테 있는 건 뭔가? 일할 사람이야. 우리 국민들만큼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 각하께서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내일 아침 경제부처 장관들 다 소집해. 그리고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도 불러. 중동 진출 작전을 시작한다. 하지만 각하, 하지만은 없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순 없지 않나? 각하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막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낸다니. 52도가 넘는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었고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청와대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제부총리, 재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정 회장은 5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눈빛 많은 20대 청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회의실에 들어서시자 모두가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각하께서는 단상에 서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화가 바닥났습니다. 석유를 살 돈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3개월 후 이 나라는 멈춰설 겁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각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참석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중동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5일 달러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짓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일을 해주고 달러를 벌어오면 됩니다. 경제부 총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각하, 중동 건설 시장은 이미 미국과 유럽 건설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베크텔, 벨프어비티 같은 거대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더 싸게, 더 빠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각하, 문제는 기술입니다. 중동 공사는 대부분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항만, 공항, 대규모 도로. 우리 건설사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정 회장, 각하께서 정주영 회장을 지목하셨습니다. 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각하. 경부고속도로 만들어봤지요? 예, 각하. 2년 5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세계가 10년 걸린다던 일을 2년 만에 해냈소. 그럼 사막에서도 할 수 있지 않소? 정주영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해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저런 대답을 하는 걸까요? 사막 공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는 걸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주영 회장을 따로 불러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중동은 경부고속도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52도 폭염의 모래폭풍. 그리고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릅니다. 정 회장은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김수석, 나도 무섭소. 솔직히 말하면 떨리오. 하지만 각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못한다고 할 수 있겠소. 그리고 각하 말씀이 맞소.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근로자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야지. 죽기 살기로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주일 후 상공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주베일 지역에 초대형 산업항만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9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전 세계 10개 건설사에게만 입찰 자격을 준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베크텔, 영국의 테일러 우드로, 프랑스의 부이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거대 기업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각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각하,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좋소. 지원하시오. 하지만 각하, 사우디 정부가 실적 부족을 이유로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각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부라니? 해상항만 건설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 10대 건설사만 참여시킨다고 합니다. 각하께서는 책상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수석, 유양수 사우디 대사에게 연락하게. 내가 직접 편지를 쓰겠네. 사우디 국왕께 보내는 친서를 준비하게. 각하, 그러시면. 나라가 살려면 자존심 같은 건 버려야 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정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건설 공사 하나를 따내기 위해 직접 친서를 쓰신다니. 이것이 약소국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각하께서는 밤새 친서를 쓰셨습니다. 저는 그 친서를 외교 파우치에 넣어 사우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거절 통보가 오는 건 아닐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유양수 대사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수석, 됐습니다. 사우디 건설교통부 차관이 입찰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맨 밑줄에 HYUNDAI KUREA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됐다.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과 맞붙어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지면 나라 망신이고 이기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각하께 달려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각하께서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했네. 이제 정 회장한테 연락하게. 목숨 걸고 따내라고 전하게. 예, 각하. 저는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사막의 도박이 대박으로 끝날까? 아니면 쪽박으로 끝날까? 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후퇴할 곳이 없었습니다. 1976년 3월, 저는 정주영 회장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각하의 특명이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오라는 명령이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리야드 공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뜨거운 열기가 폭풍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의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섭씨 47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3월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52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이 더위에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주영 회장은 땀을 닦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해야지. 안 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는 곧장 주베일 예정 부지로 향했습니다. 리야드에서 차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페르시아만에 접한 황량한 해안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곳이었죠. 유양수 대사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주베일 산업항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곳을 중동 최대의 석유화학 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는 설계도면을 펼쳤습니다. 해안선에서 2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철제 부두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30만 톤급 유조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초대형 항만이었습니다. 길이만 4.6km에 달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계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세운다니요. 정주영 회장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철제 블록을 만들어 여기까지 운반하면 됩니다. 바지선에 싣고 오는 거죠. 울산에서 여기까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지. 사우디 건설교통부 차관 살룸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위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스터 정,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건설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험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친서가 아니었다면 입찰 자격조차 주지 않았을 겁니다. 정주영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2년 전 경부고속도로 428km를 2년 5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냈습니다. 고속도로와 해상항만은 차원이 다릅니다. 미스터 정, 이 프로젝트는 장난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사우디 왕국의 석유화학 계획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살룸 차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숨. 이건 목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과 경험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이 입찰에서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정주영 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김수석, 솔직히 자신이 없소. 예? 나도 무섭소. 베크텔이나 부이그 같은 회사들은 수십 년간 이런 공사를 해온 거인들이오. 우리가 뭐 있소? 경부고속도로 하나 만들어 본 게 전부요. 저는 처음으로 정주영 회장의 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 강철 같은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포기하십니까?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는 못하지. 각하께서 목숨 걸고 친서까지 쓰셨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죽어가고 있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소? 하지만 차관 말대로 이길 확률 같은 건 필요 없소. 우리는 이겨야만 하오. 방법은 하나밖에 없소. 다른 회사들이 3년 걸릴 일을 우리는 2년 만에 끝내겠다고 제안하는 거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24시간 교대 근무를 돌리는 거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2배로 일하면 돼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2도 사막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라니.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입찰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현대건설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공기를 6개월 단축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제시한 3년 대신 2년 6개월 만에 완공하겠다는 제안이었죠. 사우디 정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양수 대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6개월 단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한국식 허풍입니까? 저는 각하께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각하, 사우디 측이 확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6개월 단축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각하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능하다고 전하게.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고. 하지만 각하, 만약 실패하면. 실패는 없네. 우리에겐 후퇴할 곳이 없어.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야.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1976년 2월 어느 날 사우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건설업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베일 산업한 건설 사업자 선정, 현대건설, 대한민국,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삼류 건설사가 세계 최대 프로젝트를 따냈다니.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1976년 7월, 주베일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점검을 위해 다시 사우디를 찾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온도계는 섭씨 5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양수 대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석, 어제 근로자 한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본국으로 후송됐습니다. 벌써 몇 명째입니까? 이번 달만 5명입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직 공사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다니.
현장에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허허벌판 모래사막 위에 수백 개의 컨테이너 숙소가 줄지어 서 있었고 2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강인해 보이는 사내였지만 얼굴은 까맣게 타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장님, 근로자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악입니다. 낮 기온이 52도를 넘어가면 철판을 맨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장갑을 껴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6시간,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하루 12시간씩 두 교대로 돌립니다. 한낮에는 작업을 멈춥니다. 저는 컨테이너 숙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에어컨이 있었지만 52도 폭염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38도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형님들, 힘드시죠? 한 근로자가 눈을 떴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합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라도 광주입니다. 집에 처자식이 있습니다. 3년만 버티면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까? 청년은 쓰게 웃었습니다. 후회요? 매일 후회하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번 돈이 우리 가족의 미래입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현장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야간 작업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40도로 떨어지자 그들은 다시 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거대한 투광등 아래서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크레인들이 철제 블록을 들어 올리고 근로자들은 개미떼처럼 움직이며 일했습니다. 그 광경은 장엄하면서도 비장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김수성님, 저기 보이십니까? 저 철제 블록들 말입니다. 예, 저건 울산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바지선에 싣고 여기까지 운반한 겁니다. 8,000km를 배로 실어왔습니다. 정말 해냈군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 블록들을 해안에서 2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설치해야 합니다. 수심 15m 바닥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부두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아찔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양복을 입은 서양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현장을 구경하듯 둘러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미국 베크텔 건설 관계자들입니다. 옆 구역에서 정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베크텔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 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박,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건가?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24시간 돌리면 다 죽네.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하, 코리안 스타일이군. 하지만 말이야, 이 공사는 마라톤이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고. 6개월 단축, 3년도 못 버티고 포기할걸? 소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베크텔 사람들이 떠난 후 소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수성님, 저들 말이 맞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우리 근로자들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면 공기를 못 맞춥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버텨야죠. 죽기 살기로.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각하께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각하, 현장이 너무 힘듭니다. 근로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명피해가 속출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각하의 무거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김수석, 자네 생각은 어떤가? 공사를 중단해야 하나? 그건, 그럴 순 없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대한민국의 신용이 무너집니다. 그런 방법이 없지 않나. 버티는 수밖에. 하지만 각하, 김수석, 나도 괴롭네. 밤마다 잠을 못 자네. 우리 국민들이 저 먼 사막에서 고생하는데 나만 편하게 잘 순 없지 않나. 하지만 지금 멈추면 다 헛수고가 되네. 조금만 더 버티게. 전화를 끄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우디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 아래서 우리 근로자들이 피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경제 발전을 위해 사람을 이렇게 혹사시켜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었고 우리는 이 도박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근로자들이 벌써 일어나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979년 겨울, 공사 시작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매일같이 현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척률 85%, 90%, 95%. 숫자는 올라가고 있었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누적 열사병 환자 237명, 사고로 인한 부상자 1124명, 그리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12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각하께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각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수석, 순직자 유가족들에게 보상은 제대로 하고 있나? 예, 각하.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게.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네. 그분들은 산업전사야. 나라를 위해 싸우다 쓰러진 전사들이라고. 각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공사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1980년 3월, 드디어 마지막 철제 블록이 설치됐습니다. 해안에서 2km 떨어진 바다 위에 거대한 부두가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길이 4.6km, 30만 톤급 유조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항만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수성님, 해냈습니다. 완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공기는 예정보다 6개월 단축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던 일을 우리가 해낸 겁니다. 즉시 각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각하께서는 말없이 보고서를 받아 드시더니 한참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각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네. 정말 수고했어. 그것이 각하께서 하신 유일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980년 4월, 사우디 정부 주최로 주베일 산업항 준공식이 거행됐습니다. 사우디 국왕을 비롯해 왕족들, 그리고 세계 각국 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각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준공식장에 도착한 각하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지셨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공사가 각하께도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 건설교통부 장관 타익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왕 폐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항만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타익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각하를 바라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당신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당신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상보다 6개월이나 빨리 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 완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증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타익 장관이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52도 폭염 속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타익 장관이 보좌관에게 손짓했습니다. 보좌관이 붉은 천으로 덮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장관이 천을 벗기자 황금빛 아라비아 전통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석이 박힌 화려한 검이었습니다. 박 대통령 각하, 이 검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왕국의 가장 높은 영예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사우디 왕국은 대한민국과 한국 근로자들의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각하께서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황금검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각하께서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피땀을 흘린 2만 명 한국 근로자들의 것입니다. 각하께서 현장 근로자석을 가리키셨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의 근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국을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굶주린 조국의 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어둠에 빠진 조국의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각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세계 속에서 당당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저는 각하를 모시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각하께서는 거대한 부두 위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수석, 이게 끝이 아니네. 예, 각하?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이제 중동에서 인정받았어. 더 많은 공사가 들어올 거야. 우리 근로자들이 벌어올 달러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거야. 각하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주베일 항만 성공 이후 중동 각국에서 공사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중동 건설 붐을 타고 연간 8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주베일 항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각하의 결단과 2만 명 근로자들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황금검을 바라봤습니다. 타익 장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왕국은 대한민국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질까? 50년 후에도 기억할까? 저는 그저 희망할 뿐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본관 앞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신 분, 사막에 우리 국민들을 보내며 밤마다 괴로워하시던 그분이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각하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재떨이에는 꽁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각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저에게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수석님, 이것은 각하께서 특별히 보관하라고 하신 물건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황금검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0년 사우디 정부가 선물한 그 검이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검을 품에 안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청와대에서 보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1980년대 중동 건설 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매년 15만 명 이상의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떠났고 그들이 벌어온 달러는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국제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30달러 하던 원유 가격이 1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일머니로 흥청망청하던 중동 국가들이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 전역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중동 건설 붐은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공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황금검을 꺼내보며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1976년 그 절박했던 시절, 52도 사막에서 피땀 흘리던 근로자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결단하셨던 각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990년대가 되자 중동은 이미 먼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주베일 항만이 무엇인지, 중동 건설이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빠르게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저는 이미 70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을 봤습니다. 주베일 산업단지가 세계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 발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30년 전 목숨 걸고 건설했던 그 항만이 여전히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사우디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타익 장관의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 2009년 어느 날, 저는 집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자 공개 입찰.
프랑스, 미국, 일본 등 경쟁.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또 중동이군. 하지만 이번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겠지. 원자력 발전소는 주베일 항만과는 차원이 다른 초고난도 기술입니다.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없을 겁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전력, UAE 원전 입찰 참여 선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모한 짓입니다. 프랑스나 미국 같은 원전 강국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리 없습니다. 30년 전처럼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입찰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프랑스 유력, 미국 기술력 앞세워 같은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우리는 질 겁니다. 30년 전의 기적은 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긴급 속보. UAE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저는 별 기대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UAE 원자력공사는 오늘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자로 한국전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3조 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이 200억 달러? 텔레비전 화면에 UAE 왕실 관계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970년대 한국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베일 항만을 예정보다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완공했습니다. 그 신뢰가 오늘의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베일. 30년 전 그 이야기를? 화면이 바뀌며 무함마드 빈 자이드 왕세제가 나왔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라고. 1980년 주베일 준공식에 참석하셨던 아버지께서 한국 근로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 왕실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타익 장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왕국은 대한민국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아니, UAE를 넘어 중동 전체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장을 열어 30년 전 그 황금검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각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뿌린 씨앗이 30년 만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UAE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제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 수석님 되십니까?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한국전력 대외협력팀 박민수입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UAE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1976년 주베일 항만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특히 김태준 수석님을 꼭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왜 저를? UAE 왕실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김 수석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수석으로 중동 진출 프로젝트를 총괄하셨다는 기록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바라카 원전 착공식에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미 78세의 노인입니다. 먼 중동까지 갈 체력이 될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곳에서 피땀 흘리던 근로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2011년 3월, 저는 다시 중동 땅을 밟았습니다. 33년 만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리자 젊은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 황량했던 사막은 초고층 빌딩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칼리파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거리에는 최고급 자동차들이 넘쳐났습니다. 오일머니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착공식장으로 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동행한 한정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줄 몰랐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실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UAE 왕실이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뢰라고 하더군요. 1970년대 주베일 항만의 기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근로자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착공식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부 관계자들, 한전 직원들, 그리고 UAE 왕실 인사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왕세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4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UAE와 대한민국의 우정이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우정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30년 전부터 쌓아온 신뢰입니다. 왕세제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김태준 선생님이 계십니다. 1976년 주베일 프로젝트를 총괄하셨던 분입니다. 선생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제 아버지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1980년 사우디 주베일 준공식에 참석하신 아버지께서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왕세제가 보좌관에게 손짓했습니다. 보좌관이 액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왕세제가 그것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1980년 주베일 준공식 사진입니다. 우리 왕실에서 30년 동안 보관해 온 것입니다. 사진 속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사우디 왕족들, 그리고 까맣게 그을린 한국 근로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진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52도 사막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한국 근로자들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 정신을. 그래서 우리는 200억 달러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착공식이 끝난 후 왕세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접견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30년 전 당신들이 심은 씨앗이 오늘 꽃을 피웠습니다. 왕세제님,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기억해 주셔서. 왕세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 아들 세대도 한국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UAE와 한국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요? 예, 사우디 왕실도 주베일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큰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왕세제의 예언은 또다시 정확했습니다. 2023년 6월, 제가 92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대건설,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50억 달러 수주, 사우디 최대 규모. 저는 텔레비전 화면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50억 달러. 사우디에서 47년 만에 대형 수주였습니다. 화면에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1976년 주베일 항만을 기억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47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장에서 황금검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낡고 빛이 바랜 검이었지만 여전히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각하, 보십니까? 당신이 사막에 뿌린 씨앗이 47년 만에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저는 93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잊혀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지난 48년을 돌아보면 꿈만 같습니다. 1976년 그 절박했던 시절, 외환 보유고 5억 달러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던 그때를 누가 기억이나 할까요? 52도 사막에서 목숨 걸고 일했던 2만 명의 근로자들을 누가 기억할까요? 하지만 중동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48년간 벌어들인 금액은 232억 달러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은 200억 달러, 그리고 60년 운영권까지 포함하면 400억 달러입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1976년 우리가 뿌린 신뢰의 씨앗이 48년 동안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된 겁니다. 얼마 전 손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매일 죽을 것 같았어.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애국심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다. 나라가 죽어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손자가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단다. 너희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건 다 그때 사막에서 피땀 흘린 사람들 덕분이야.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약 그때 포기하셨다면 어땠을까? 중동 진출을 포기하고 그냥 세계은행 구제금융이나 받았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는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각하께서는 도박을 선택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을. 그리고 그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각하, 김태준입니다. 보고 올립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각하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각하께서 1976년 내리신 결정은 옳았습니다. 중동 진출은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4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신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0년 주배일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각하와 근로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각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3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울었지만 이날만큼 뜨거운 눈물은 없었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남기겠다고.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한다고. 오늘의 풍요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말입니다. 2024년 현재 중동과 한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UAE는 한국의 천궁 미사일을 구매했고 사우디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1976년 주베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2만 명 근로자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3세의 노구는 하루하루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젊은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풍요는 공짜가 아닙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목숨 걸고 일했던 우리 선배들의 피땀이 만든 것입니다. 52도 폭염 속에서 쓰러져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저는 집 벽장에 보관해 둔 황금 검을 이제 국립박물관에 기증하려 합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1976년 그날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막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신뢰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각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속에서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김태준 선생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976년 사막에서 시작된 도박이 48년 만에 200억 달러, 원전과 50억 달러 프로젝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가 중동에서 흘린 땀이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중동 건설에 참여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역사가 계속 기억되길 바라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